왜 이렇게 내가 주목하게 됐냐면 그 상황에서 그 심정을 잘 표현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울고 싶고 갑자기 억울한 생각도 들고 화도 나고 그럼 또 진정시키면서 이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다각도의 심정들을 막 울기도 하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훅 하고 와서 또 울고 제가 억울한 일이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이 확 변하고 이래서 참 좋은 배우다. 그래서 초대했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오재균 배우에 대해서 네. 그 좀 일생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초대한 거는 이제 내가 우리가 반딧불이 그쵸. 극단 예. 이제 창단 공연에서 처음 만났었고 그때마도 나름대로 내가 선배였고 후배였었는데 아유. 지금 어쨌든 현장에 뛰고 있는 중견 배우가 됐단 말이지. 정말 세월 빠르다. 20년이 훅 지나갔어.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서 이제 이게 보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풍진 세상의 노래를 작품을 같이 하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 서 있는 남자를 봤는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둘이서 다 끌고 가잖아. 예. 그리고 그 발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3년을 버티는 역을 했는데 제가 그 또한 에너지도 대단하고 정말 그래서 공연 너무 잘 봤지. 그리고 오재균 배우를 다시 또 내가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극단 청우에서 좀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거기 활동한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청우는 이제 반딧불이가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으나 창단 3년 만에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유로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런데 저도 이제 좀 이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좋은 연출, 좀 더 좋은 그 극단,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작업을 하고 싶어서 당시 이제 먼저 그 극단을 들어갔던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성노진 배우인데 올해 동아연극상을 받게 됐죠. 그 친구는. 그 친구가 먼저 이제 청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괜찮냐 말로 듣기는 이제 김강복 그때 이제 대표님이 지금 이제 시립극단 저기시죠. 이제 광보 선배님하고 한번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 청우라는 데가 또 굉장히 자본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부딪혀서 하려고는 의욕적인 근데 그러니까 어려울 때 사람이 더 어떤 그 예술적인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했던 작품들이 이제 인류 최초의 키스, 웃어라 무덤아 이런 작품들이 연달아서 그의 뭐 연극 뭐 베스트 3, 베스트 7 이런 데 들어가면서 이제 극단과 이제 단원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었죠. 했었는데 이제 작품을 한 4-5가지를 했어요. 한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청우에서.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 전까지는 이제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많이 얹혀서 살았죠. 결혼을 해서. 예,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쉽게 연극을 했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다지 쫓기지도 않았었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암이 오셔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조그맣게 식당을 하나 꾸리고 계셨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도 배우인데 이 친구도 이제 첫째를 낳고 둘째를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 키우는데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제가 연극을 할 때는 그 친구가 가게 일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버텼었는데 이제
그 친구까지 이제 둘째 아이를 갖게 되고 제가 또 생계를 직접 나서서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삶에 이제 막 그런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제 삶의 무게가 갑자기 막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연극적으로도 좀 회의감에 많이 빠져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연기적으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것과 어떻게 그렇게 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제가 몸담고 있던 그 청우라는 극단의 분위기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대표자부터 치열하게 연극을 하시는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굉장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어떤 연기적인 벽. 이걸 내가 과연 까부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과연 이걸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과 현실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나이고 이제 그러면서 40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못 버티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극단을 나오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죠.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쉬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금방 다시 복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했는데 1년만 쉬다 가야지. 근데 이게 생계라는 게 모든 일이 그렇지만 식당 일이라는 것도 그게 올인하지 않으면 그치. 뭐 제가 직원들 많이 두고선 내가 뭐 이렇게 뭐 결제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접시 닦고 앞치마 두르고 청소하고 손님들 상대해야 되고 막 이런 거다 보니까는 후딱 그냥 어떻게 정신 못 차리게 7년이 가버리더라고요. 애는 크지. 애는 크지. 돈 들어갈 일은 점점 많아지지.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몇 년 그거는 훅 지나가지 뭐. 그때 연극은 또 한편으로 연극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돈은 그 대신 이제 그게 많이 모자라지 않게 벌긴 했지만 마음속은 항상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그 스트레스와 뭐 이런 것들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5년, 7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연락도 거의 다 이제 끊어지고. 얘는 이제 연기 그만뒀다. 그런 소문도 이미 돌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연극도 안 보러 다녔었어요. 보면 하고 싶으니까. 아예 남의 공연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지인들하고도 연락이 이제 다 끊어지고 연극인들하고도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 어떻게 하면 다시 복귀를 할까 하고 있다가 아는 사람은 없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열이라는 작품을 쓴 그 김민정 작가가 제 학교 후배, 같은 과는 아닌데 그 친구는 이제 국문과 후배예요. 같은 학교.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사이에 제가 쉬는 사이에 대학로에 꽤 자리매김을 한 희곡 작가가 됐더라고요. 상도 받고 뭐 이러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불현듯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인극을 하나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고사라는 작품인데 2인극 페스티벌에 출품을 하게 됐는데 재균이 형하고 형이 좀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 웬 떡이냐? 그 친구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하고도 몇 년 동안 작업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연락조차 안 하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다시 무대를 쓰면서 이 인구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면서 나 돌아와야 되겠다. 했더니 가슴 막 뛰었어. 뭐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내가 정말 후회하겠구나. 근데 이게 보면 뮤지컬도 했어. 지금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되게 좋긴 한데 노래를 꽤 잘하나 봐. 그렇죠. 뮤지컬은 본의 아니게 제가 지금까지 딱 2작품을 했는데 뮤지컬을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김광보 연출님이 광보 선배님이 연출을 하셨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루스는 이제 그러니까 친분으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플루스는 이제 제 친구가 연출을 했던 작품이고 이용균 연출이라는 친구가 이제 했던 작품인데 재밌었습니다. 뭐 제가 거기서 뭐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죠. 제가 전문 뮤지컬 배우가 아니니까. 노래도 뭐 진짜 하는 친구들이나
진짜 춤추는 친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말하듯이 하면 되지 뭐. 그냥 저는 이게 주로 이제 연기 위주로 하는 역할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흐름상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노래 실력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제가 처음 한 뮤지컬이었는데 그거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원래 제가 역할이 줄리엣 아버지 역할이었어요. 극 중에 한 2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원래는? 그때 나와서 대사만 하고 뒤에서 합창만 하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어느 날 그때 이제 머큐쇼를 맡았던 형님이 갑자기 저를 로렌스 신부 역할로 추천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게 어울릴 것 같다. 역할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로렌스 신부는 심지어 솔로곡이 3곡이나 있는. 진짜로? 당황스럽게? 당황스럽게.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 음악 감독이 이제 구소영 감독이었는데 구소영 감독하고 이제 허구한 날 이제 발성 트레이닝 이게 노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좀 저음이다 보니까 원래는 제 첫 번째 솔로곡이 하드락 계열의 아주 고성을 막 질러야 되는 그런 노래였는데 아예 노래 자체를 아예 완전 바꿨어. 저 때문에 그레고리 성가풍으로 바꿔가지고 주여 그들에게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원래는 잘한다, 주여 잠시 그들에게 이렇게 바꿨죠 노래를. 드라마도 좀 한 것 같은데 예. 드라마에서 내가 뭐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서 내가 본 것 같기도 하다 진짜. 근데 나름 고정 역할을 오랜만에 맡아서 오랜만이 아니라 그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가 거의 첫 고정이었어요. 드라마는. 그 전에 했던 처용이나 뱀파이어 검사 이런 데는 이제 회당 주인공이라고 그러죠. 한 회의 악역으로 나가서 이렇게 주인공한테 맞아 죽는 뭐 그런 거였었는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한두 씬 나오는 단역 그것만 했었는데 이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뭔가 이 작가들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작품은 예전에 제가 캐스팅이 됐던 영화 작가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영화를 안 하고 TV 드라마 대본을 쓰면서 근데 예전에 저를 캐스팅했던 그 영화가 엎어졌어요. 제작을 못 들어갔어요. 예, 많이 엎어지죠. 근데 그게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 그게 내심 저한테 그렇게 미안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너 역할 하나 할 거 있으니까 이거 출연할 수 있냐. 그래서 아우 당연하죠. 감사하죠. 저야 돈벌이도 되고. 그렇지. 그래서 막상 갔는데 이제 역할은 그렇게 크진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조해주는 역할이었는데 그래도 고정이니까. 그렇지. 횟수가 많으니까 이제 좀 짭짤했죠. 방송은 횟수지. 그렇죠. 어차피 뭐 대단한 역이 아니라면 예. 횟수로 승부하는 것도 어차피 돈 벌러 간 건데. 네. 그리고 많이 배웠죠. 드라마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또 연극하고 다르게 우리는 작품성, 예술성, 그렇지. 어떤 연기력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쪽은 하여튼 뭐 시청률이 최고의 목표니까 그게 그거 먹고 사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게 신경 쓰이겠지. 그 작년에 했던 저 두 드라마가 달리는 조사관하고 악마가 이제 둘 다 이제 그 시청률에는 실패를 했어요. 시청률을.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아쉽긴 하겠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드라마도 해보고 연극도 해봤는데 이제 말은 이제 뭐 그렇게 했지만 분명한 연기에서 차이점을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느꼈어요? 참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최고는 연극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요. 배우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대는 연극 무대다. 그 드라마는 무슨 분석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메인 정서를 끌고 가는 주인공 역할 한두 명 외에는 나머지는 뭐 제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야 이건 내가 무슨 내 역할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도 없고 감독한테 물어보기도 힘들고 고민하는 네, 고민을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생각하고 와서 바로 현장에서 맞춰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큐사인 떨어지면. 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그 이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주기에 바쁘지. 근데 그걸 또 절묘하게 맞춰줘야 또 거기서는 좋은 배우 소리 듣고. 그렇지. 근데 연극은 아니잖아요. 2달이면 2달, 뭐 한 달이면 한 달. 인물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그 재미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해냈을 때의 어떤 그 성취감 그것이 또 무대에서 관객에게 통했을 때
그렇게 소통이 됐었을 때 느끼는 그 희열과 우리 그것 쾌감은 때문에 연결 못 하잖아. 예, 못 그렇지. 떠나잖아요. 그런 맛으로는 촬영장에 가면은 이게 시체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마냥 시계만 기다리는 보고 거지. 빨리 왜 빨리 안 들어가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들고. 그래서 좀 즐기지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 뭐 이러면서. 예, 근데 그래봐야 컷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로? 튀지 마세요. 아 진짜로? 그렇게 되면요 주인공이 안 보여요. 튀지 마세요. 여기서 카메라는 분명히 주인공을 잡고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의 어떤 리액션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튀어버리면은 이게 안 산다라는 거지. 야 기가 막히네. 예, 그러면 모든 걸 맞춰줘야 되는 거네. 서러워서 예. 살겠나 이거. 그럼 내가 어제 밤새 고민해갖고 온 건 뭐지? 뭐 이런 자괴감 야. 그런 게 들죠. 야 이거 예, 진짜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기 지망생들이나 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연기 초년병들은 이거 듣고 참고할 만하다. 그쵸. 왜냐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TV든 영화를 나가더라도 기다릴 줄 알고 뭔가 인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확실하게 착실하게 겪는 연극부터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사실이고 근데도 연극 많이 하고 가도 거기 가면 그렇게 자괴감 느끼는데 그쵸. 전혀 모르고 가면은 예. 그러니까 맞추는 거에 급급하다 끝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라고 경험을 많이 해본 이제 선배, 후배들 중에서도 이 매체 쪽은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까 후배들도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거 먼저 깨달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나오기 전에 절묘하게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치, 내가 지금 어딜 잡고 있는 줄 알고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야 촬영장에서는 적어도 저들이 선배고 저들이 연기를 잘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또 많이 그래서 깨달았죠. 카메라 연기와 연극 연기에 예. 확실한 차이가 딱 있는 거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테크닉의 문제지. 예, 테크닉의 문제지. 본질은 내가 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야, 테크닉과 이미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오늘 또 굉장히 솔직하게 아유. 튀지 마세요. 그게 완전히 와닿았어 지금. 우리 보통 이제 주인공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예. 주인공은 그나마 좀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예. 좀 외모도 좀 받쳐줘야 되고 예. 이 바닥이 그런데 이제 연기만 좋아해갖고 연극에서 조금 이렇게 뼈가 굳은 사람들이 가면은 처음에는 조금 비참한 마음도 들겠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맞추고 조율할 시간이라도 있으면 서로 디스커션 근데 해가면서 요즘은 리딩을 좀 하고 시작하고 한다. 요즘 이제 또 그것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서로 열어놓고 근데 그건 모든 것은 그 매체는 무조건 감독 예술이고 편집 예술이기 때문에 그치. 감독이 얼마나 할애를 해주냐에 따라서 감독 이게 잘 만나야겠네. 굉장히 솔직한 얘기인데 진짜 이런 그렇지. 거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그게 열려있는 감독들이 있고 절대 그게 불가한 감독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해다. 딱 거기에 맞는 것만 요구하는 감독님들이 계시고 어떤 감독님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도 두 번, 세 번 네가 해가면서 해봐봐. 심지어 어떤 감독님은 제가 만나본 분은 아닌데 배우가 좀 힘들어하다 한다 싶으면은 그리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조그만 단역인데도 불구하고 작가한테까지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배우랑 통화 좀 해라. 뭐 이런 감독님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좋은 감독들이 예.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예.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공연도 해보고 방송도 해본 이제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아유,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연극하면서 아까 잠깐 얘기를 비춰봤지만 이 작품은 나한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픈 만큼 성숙하니까 그런 작품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제가 깜빡하고 여기 지금 프로필에는 제가 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무대 중요한 거를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제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제가 2인극하고 인연이 많이 되는데 그러네. 벌써 2인극을 제가 4작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작품이 뭐였었냐 그래서 제가 못 읽는데 이제 산울림 소극장에서 그때도 이제 연출은 김강보 연출이었고 이제 홍원기 선배님하고 저하고 둘이 수수께끼 변주곡이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2인극인데 2시간 반이 넘어가는 그리고 대사 자체가 무지하게 엄청나게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작품인데 뭐
제 대사도 긴 게 많지만 뭐 홍은기 선배님 대사 같은 경우는 입 한 번 열면 2페이지가 넘어가는 막 이런 대사들. 난 못하겠다. 근데 그걸 또 퇴장 없이 앉아서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뭐 이런. 그것도 괴로운 일이다. 그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욕도 굉장히 많이 먹었고 혼도 되게 많이 났고. 근데 그 공연이 끝났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임영웅 선생님이 제작을 하시고 산울림에서 올라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른들께서 와서 봐주셨죠. 그때 제가 굉장히 고무가 됐었던 게 이제 제가 좀 쳐다보지도 못하는 선배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저 누구라고 지금 성함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해도 되는데.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야 그냥 쓱 지나가시면서 야 너 연극해도 되겠다. 연극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이 근데 그게 칭찬으로 들려. 예, 엄청 너 연극해도 되겠다. 연극하고 있는데 또 연극하라고. 그러니까 너 가능성 있다 뭐 이런 얘기셨겠죠. 너는 연극쟁이다. 예. 그렇지. 또 어떤 선배님께서는 야 네가 이번에 원기한테 이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또 홍홍기 선배님도 막 웃으면서 얘 수고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작품 자체가 주는 어떤 그 배우한테 어떻게 하면 역할과 나 자신 그 역할이라는 건 그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맡은 배역과 오재균이라는 나라는 인간 그 사이 그 중간 어디쯤 연기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한번 느꼈던 처음으로 깨달았던 만남을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저도 어렸고 뭐 지금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이 역할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던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할로 내가 나를 버리고 역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바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쓸데없는 거 만들어 와가지고서 막 캐릭터를 꾸미고. 이게 젊을 때는 그렇게. 예,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상대보다 내가 더 좀 튀어야 되고 지기 싫고 한마디라도 관객들이 내 말을 먼저 더 듣기를 원하고 욕심이죠. 아주 어리석은 욕심이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2인극이다 보니까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역할 자체가 이제 반전이 한 3번 정도 일어나는 작품인데 이 상대 역할을 계속 거의 들어주면서 한마디씩 쳐서 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역할이에요.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 참다가 마지막에 한두 마리로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역할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호흡이. 인내심 자체가. 예, 인내심 자체가. 재미있었겠다. 예, 근데 이게 내가 나를 버리고서는 뭐 이렇게 했다가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작품이라. 지탱이 안 되는. 예. 그러면서 저와 역할 사이의 어떤 그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연출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고 그러면서부터 그 작품이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 작품이 어떤 제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됐던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전환점을 예. 했구나. 내가 뭔가 욕심이 날 때 그것을 버리는 훈련. 예. 여기서 내가 뭔가 더 하고 싶어. 해서 내가 따먹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이건 지금 상대가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그러니까 작품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더 하고 싶어도 아니야. 이건 내려놔야 돼. 작품 전체를 위해서 내가 욕심 부리면 작품이 어긋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거기 서 있는 남자에서도 많은 분들이 특히 뭐 문상만 연출님이나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뭐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지만 이제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저의 그런 의도가 좀 살았다는 게 보여서 야, 너 여기서 내 생각엔 네가 여기서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너 거기서 절묘하게 오버 안 하더라. 김설 배우를 위해서 네가 양보를 하는 게 보이더라. 그리고 김설 배우란 제가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그 친구가 굉장히 동물적인 배우거든요. 김설이라는 배우가 직관적이고 에너제틱하고 그 친구의 어떤 그런 감수성, 동물적인 감각과 네가 가진 분석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라는 칭찬을 들어서 이번에 그게 굉장히 저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정한 내 연기의 노선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게 먹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2인 연극일 때는 상대가 딱 한 명밖에 없어서 예. 그 상대랑 호흡을 이렇게 굉장히 맞추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주로 호흡을 맞춰주는 것도 예. 너무 그래도 안 되고 이게 적당히 그렇죠, 한다는 그렇죠. 게 이제 예. 그 조율이 힘들잖아. 예. 더더군다나 또 관객까지 같이 또 몰고 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다 예. 보니 그래도 이제 그게 꽤 긴 연극이었는데 2명만 나오기에는 예. 그래도 별로 길게 느껴지지 않게 작품이 잘 갔다라는 게 예. 곳곳에 이제 오재균 배우가 잡았다 놨다를 하는 게 보여서 아유, 예.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작품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잘 쓰셨더라고요. 예, 최군 작가님이 굉장히 왜 이노우에 히사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어려운 걸 쉽게, 쉬운 걸 깊게, 깊은 걸 재밌게. 철저하게 그 철학을 갖고 계시는 작가님이시라, 예. 절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를 절대 어렵고 힘들게 얘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예, 그걸 굉장히 코믹하게 틀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렇게 여운이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이 남는 참 좋은 작가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발목이 묶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여자는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절박함에 그 발을 빼고 갈 수도 있었는데 이 남자는 결국에 발목이 묶인 걸 보고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또 그런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이면에 그렇죠. 그런 예.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뭔가 오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딱 해줌으로 해서 관객이 그걸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했던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 처음에 마지막에 갑자기 장모님 이러는 바람에 다 빵 터졌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낳지 막 이러면서. 나는 이제 우리 오재균 배우가 그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연기적인 끼 그리고 스물스물 왜 우리가 갑자기 뭘 하다가 안 하면은 아프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을 텐데 물론 이제 아까 잠시 정신없이 사느라고 일부러 끊고 이랬지만 그래도 혼자 헛헛하게 뭔가 술 한잔 먹을 때나 강력하게 생각이 들어올 때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연기도 하지만 제가 또 이게 극작을 좀 하거든요. 그 글이라는 것도 이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복귀해서 복귀해서 한 작품을 했다고 해서 또 작품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작품 했다고 해서 또 얼마 후에 또 작품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아무도 날 안 써줘? 아무도 내가 지금 쓸 무대가 없어? 좋아, 내가 써서 내가 출연해. 나도 그래서 예. 거기다 한 7회까지 했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쉬면서 느꼈던 것들, 그렇게 사람이 쉬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장사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 손님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의 인생, 그런 것들을 이제 모티브 삼아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제 모티브 삼아서 좀 끄적끄적 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작품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작년에 처음 올렸었죠, 무대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극복하는 방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막상 써놓으니까 제가 출연하기는 너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배우들은 다른 배우들을 썼는데, 예. 본인이 하지 그랬어. 그거는 오만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저는 그 희곡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하거든요. 무대에서 완전히 형상화가 됐을 때 비로소 희곡이 완성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글로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희곡은 그렇지. 예.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자기가 쓰고 자기가 연출을 하고 자기가 출연을 하다 보면 전부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거든. 그렇지. 전부 자기 호흡대로 하고 싶고.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 그럼 저 작업자들을 모아놓고 1인극이라면 몰라도 모노드라마라면 몰라도 이 배우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 도대체 연극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쓴 글에 내가 출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 판단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하는 의견을 듣고 작품 자체가 이건 내가 잘못 썼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배우들이 의견을 내고
맞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제가 내일까지 고쳐올게요. 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작품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출연을 했으면 아집을 부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기를 부리고. 예, 그거 아니야. 그건 형은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갈 거야. 뭐 이런 게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우를 했기 때문에 배우의 마음을 더 잘 알아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글을 쓰고 봤더니 배우의 마음이 난 여기서 이런 거 같아라는 게 수렴이 됐을 거야.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연출을 한번 해보니까 배우의 마음을 되게 이해를 해서 배우한테 많이 맞추게 되더라고. 그리고 제가 뭐 전업 작가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난 배우고. 그렇지. 예. 예, 그런 마음도 좀 있을까. 예. 아 그래서 그게 51대 49 부정이라는 두 작품이고. 작품을 벌써 했네. 51대 49는 이제 재작년에 제가 연출까지는 제가 했어요. 근데 요게 또 공교롭게도 2인극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윤상호 형님하고 서삼석 두 배우가 했고 올해 3월 달에 또 재공연이 올라갑니다. 예, 근데 이거는 내용이 대충 어떤?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간 두 남자가 둘이 친구인데 이제 어렸을 때 헤어진 친구죠. 서로 못 알아봐요.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친구였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어떤 그 지나간 세월에 대한 반성, 어떤 이제 인생의 어떤 정점을 터닝 포인트를 돌아가는 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0대 중후반 요때 나이, 50대 초반 요때까지가. 그러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돌면서 내가 그동안 뭘 잘못하고 살았고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에 대한 어떤 반성, 비판, 그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 개인적인 어떤 회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타인과의 관계,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근데 다행히 뭐 평가들이 그렇게 내용 나쁘진 자체는 않았어요. 예. 뭔가 와닿는. 근데 너무 저게 놀라웠던 게 전 이게 그래서 40대 중년 남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근데 의외로 40대 여성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자 얘기가 궁금했겠지 뭐. 뭐 그렇기도 하고. 남편은 어땠을까 뭐 이런. 근데 남자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통렬한 반성을 하니까 무대에서 그게 또 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이건 약간 스포인데 내용 중에 이 두 사람하고 얽혀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자한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 두 남자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성 관객들한테 이렇게 이건 예상 못했던 부부분이다. 재밌겠네. 예. 이거 3월달에 하니까 한번 모실게요. 한번 보러 오십시오. 예. 그 포스터를 보내주면 내가 여기 또 화면에 띄워볼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어떤 부정? 부정은 아버지. 세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제목은 제가 이제 데니얼이라고 붙였는데 인정하지 않는 부정이 있고, 그치. 그다음에 나쁜 짓, 못된 짓, 부정한 짓을 저질 그 부정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하신 아버지의 정 부정.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제목이에요. 이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작품이 좀 어두워요,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극단 신인류라는 곳에서 지금 요새 뭐 영화 배우로 탤런트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무성이 형, 최무성 형님이 자기가 직접 연출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형님이 연출을 해서 거기 단원들이 출연을 했던 작품이고 제 집사람도 여기 출연을 했었고 저는 이제 가족끼리 해먹는다 소리 들을까봐 안 했으면 했는데 캐스팅을 했더라고요. 근데 잘했어요. 부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소영 배우라고. 예.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극단 단원이에요. 이 친구는. 예.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책을 한 권 이렇게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이 별로 그다지 그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가짜로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이게 처음엔 사람들이 그 애의 말을 다 약자니까 다 믿었대요. 다 믿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얘가 절대 거짓말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근데 어느 순간 발견되는 사례들이 이게 너무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서 한 것들이 많이 이제 또
드러나기 시작했.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쓴 책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과연 진실일까 뭐 이런 제목의 책인데 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그 얘기를 할 때 막 정말로 소름이 돋고 막 피눈물이 나고 막 얘기하다 거품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배우들인 거죠. 대단한 관종이네. 예,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저건 거짓말일 수가 없다. 근데 나중에 진짜 사례를 나중에 이제 재판까지 가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이런 경우들이 그런 사례들을 묶은 책이 그걸 모티브 삼아서 제가 그걸 작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아버지는 또 그걸 인정을 해요. 자기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정. 네, 그 부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했던 작품이죠. 어쨌든 뭐 그 쉰 건 아니네. 나름대로 뭔가 바쁘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면서도 연극이라는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아파했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마약 같은 거라서 마약이라고 하죠. 요즘 안 되지. 매직이라서 이게 중독이지. 이게 한번 빠지면 참 빠져나오기가 힘든 그 정도의 깊은 매력이 있는 게 연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쉬지를 않았으면 그렇게 못 느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쉬어 보니까 애정이 있어. 예,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리워하게. 예, 마치 그 첫사랑을 그리워하듯이 그렇지. 내가 쟤를 좋아했을까? 지나고 나니까 좋아했구나. 정말 좋아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뭐 매체 쪽도 나가고 뭐 하고 하지만 연기를 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만 있다면 연극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아요 지금은. 이걸로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면 모두의 꿈은 아닐까 연극이네. 그렇죠. 왜냐면 그게 또 연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그 인물이 된다라는 그 묘미 때문에 이걸 또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단숨에 그냥 뭘 하라 그러면 우리가 낯이 뜨겁지 사실은. 옛날에 선생님들께서 야 배우한테는 연극이 최고야. 나는 진짜 연극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거짓말 하지 마. 빨리 나가서 스타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렇지. 무슨 연극이 맨날 지글지글 구질구질한 거 이거 뭘 하고 싶어. 하고 싶기는. 어렸을 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그게 왜 그랬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참 이게 나이가 또 먹어봐야 이렇게 또 깨닫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젊을 때는 이제 뭔가 스타가 되는 게 다 꿈이지. 그래서 그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 자체가 행복이고 고마운 일인 건데 그걸 깨달으려면 아무튼 시간이 필요하지.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애정. 그렇지. 지지고 볶는다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티격태격한 작품일수록 무대 위에 올라가면 또 관객들의 반응이 더 좋고. 참 무시 못하겠더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끈끈하게 뭉쳤던 작업들이 결과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뭐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만 뭉쳤던 이런 작업들은 보면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뭉쳤던 작품들이 맞습니다. 관객들한테 뭐 이렇게 탁 드러내놓기도 그렇고 관객들도 귀신같이 또 알아요. 그게 희한하게 이 무대라는 게 무서워. 그래서 거짓말 못한다는 게 맞아. 맞습니다. 야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 근데 고맙더라고 진짜. 이제 뭐 자기는 공백 기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렸을 때 데뷔작으로 만났던 그 친구가 지금 40대 후반에 이제 그 중견 배우로 또 이제 작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좋아 보여서 참 좋았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작품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오재균이란 이름을 사람들한테 연극바닥이긴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내세우게 된 작품이 있다면? 이제 제가 공백기를 갖기 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많은 관객분들이 흥행적으로도 와서 봐주신 작품이 이제 인류체 스위키스라는 작품과 웃어라 무다마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인류체 스위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연진들이 어마무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는 이제 배우들이 워낙 좋아서 그 배우들
타이틀로 이제 관객들이 많이 왔던 작품이고 작품도 물론 좋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역할적으로는 훨씬 더 좋았던 역할은 이제 우소라 무도마라는 작품이었는데 그건 정말 그야말로 배우들의 합이 굉장히 중요했던 작품인데 그리고 거의 단순화된 세트 위에서 거의 배우들만 보였던 그런 작품에서 그 우소라 무도마라는 작품이 극단 청우의 타이틀을 걸고 했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수께끼 변주곡이라는 작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공백기를 갖기 전까지는 가장 제 뇌리에 많이 남고 그걸로 많이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작품이고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는 사실 재작년에 올렸던 최종 면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리우진 형님하고 이제 인연이 많이 돼서 우진 형님하고 저랑 이게 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나 뭐 작품적으로 통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연출하시고 제작하신 작품 이제 제가 계속 출연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작품은 공교롭게도 우진이 형님이 몇 년 전이더라? 한 7, 8년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내 초연을 할 때 제 역할을 했었어요, 우진이 형이. 근데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그걸 연출을 하고 저를 자기 역할에다가 왜 배우를 왜 안 했냐고 했더니 이제 좀 늙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해야지 그랬는데 내가 왜 보고 늙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름 또 선배님한테는 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네.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야, 난 배우로서 더 이상 올라갈 경지가 없어.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이제 질문을 하자면, 그러니까 오재규 배우만의 연기 메소드가 있다면 뭔지 그거 한번 내가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은데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메소드라고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거창하죠. 그건 너무 거창한 표현이고. 근데 뭐 거창할 것도 없는 게 그냥 배우라면 누구나 다 자기만의 연기 접근 방법은 있으니까. 솔직히 이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은 굉장히 180도 다른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연극을. 근데 저만 하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 그러니까 메소드라기보다는 어떤 역할에 접근하는 노하우, 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메소드라는 게 특별히 존재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다 각자가 다르고 우리가 뭐 스타니슬라브스키 메소드 뭐 또 배우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그 사람이 접근했던 거에 대한 어떤 참고사항일 뿐이지 저는 그게 완벽한 어떤 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별로 전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타니슬라브스키 같은 뭐 짐승을 비유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는 일단 이걸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노하우 일단은 빨리 외웁니다, 대본을. 최대한 빨리 외워버립니다. 처음에 배울 땐 그렇게 안 배웠잖아. 분석하고 이게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거 나누고 뭐. 근데 일단 그거는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먼저 하고 일단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도 일단 제가 바뀐 부분이 그거예요. 일단 빨리 외워버려요. 그래서 빨리 대본을 손에서 놔야 뭐라도 해보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뭔가 다른 게 나오고 상대가 하는 걸 보게 되고 듣게 되더라고요. 이걸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자꾸 자기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이걸 쳐버리고 나면 내가 아무리 집에서 자기 혼자 연습을 하면서 생각해 온다는 거는 그건 거잖아요.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고 내가 그치. 연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치. 현장에 딱 왔을 때 상대는 전혀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오고 그렇지. 그 순간 사람이 당황하게 되잖아요. 이거 아닌데. 이걸 어떻게 적응을 하지? 근데 이걸 빨리 놔버리고 여기 얽매이지 않으면 뭔가 저는 이렇게 열어놓게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면은 내가 어제 준비했던 건 이게 이 말이 아니었구나. 내 말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구나. 얘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랬어요. 거기서 있는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것만 쳐다보고 하는 데는 뭔가 계속 어그러지는 거예요. 처음에 얘랑 나랑 기운도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하고 나중에 이제 눈빛을 보고 얘 호흡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얘가 이것만 보고 할 때는 얘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걸 놓고 같이 마주보고 보니까 하니까 하니까, 내가 틀렸던 거구나 이게 지금 뭐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는 예. 그래도 되게 마음이 그리고 열려 있네.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나올 정도로 중얼중얼 거리게 돼야 나중에 그걸 갖고 놀 수 있는 그렇지. 그것도 늘렸다 줄였다 뭐 그런 것 좀 더 뭐 자유로워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대사라는 어떤 그거에서 벗어나서 이걸 입에 발리게 딱 해놓고 나면 좀 자유자재로 내가 감정을 부렸다 또 넣었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람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했으니까. 끝까지 공연 전날까지 대본을 들고 있어야 오히려 더 좋으신 분들도 무대에서- 있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무대에서 대사를 안 잊어버리죠. 예. 그 그런 대사 왜냐면 대사가 자연스럽게 입에 발려되는데 그렇게 막 머리로 외워버리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잊어버리면 딱 생각이 안 날 때. 맞아요. 아니 그거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그거 빨리빨리 못 외워. 저도 계속 깜빡깜빡 거려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공연 끝난 날까지 대본을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까먹고 깜빡깜빡 하니까 보는 거고 일단 처음 연습 초반에 빨리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듬성듬성이더라도 빨리 외워서 그 상황을 가지고 노는 거에 빨리 접근을 해야 좀 더 창조적인 게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고 싶고 예. 그렇게 자유로워야지 또 여러 가지 예. 것들이 또 감정도 그렇고 브라킹도 여러 가지 동선도 예. 생기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다시 대본을 보면 또 다르고 그렇지, 어떤 그렇지. 이런 그렇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마다 자기의 방법이 있는데 예. 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예. 자기가 무대에 올라섰을 때 굉장히 편하고 자유로움이 있는 게 예. 그 배우한테 맞는 방법인 것 예. 같아. 그 배우한테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지만 결국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게 맞지 네. 뭐 사실은. 그래서 오늘 너무 반갑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됐지? 6시 45분.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져갖고 이제 약간 이제 마무리로 좀 가자. 예. 그래서 오재균 배우가 생각했을 때 나는 내가 관객들한테 이런 모습의 배우였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 질문이 다 어렵네. 그거는 은근 어렵나? 그거는 제 의지대로 되지도 않고 그럴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은 있어요. 난 이런 식의 배우로 보여주고 싶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보여주는 거는 저는 어떤 이미지를 메이킹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굳어지는 순간 과연 더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한 가지 그런 의미에서 바람이 있다면 쟤는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쟤는 여기 갖다 놔도 맞고 저기 갖다 놔도 맞고 이 역할을 해도 맞고 저 역할을 해도 맞고 걔는 스펙트럼이 넓다. 그게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보여준다면 무슨 역을 해도 소화낼 수 있는 욕심 많은 사람이네. 그 옛날에 그 달수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야 나는 기분 나빠 요새 나에 대해서 떠드는 거 들으면. 왜요? 누가 언급해주면 좋잖아. 기분 좋잖아. 나는 연기파란 소리 듣고 싶은데 맨날 개성파래. 개성파래. 그래서 그것도 고충이겠구나. 근데 자기가 원한다고 그게 네,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형이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그럼? 개성파로 생겨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연극 배우가 무슨 역을 주더라도 소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배우가 최고지 뭐 사실은. 근데 사실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선생님들께서는 뭐 배우가 뭐든 잘해야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게 배우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뭐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하고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도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합니까? 그 대신 모든 걸 잘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잘하려고 노력한다. 쟤는 그래도 스펙트럼이 넓다. 그 인간을 좀 많이 이해하는 애다. 타인을 많이 이해하는 애다. 그게 요새는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타인을 예. 많이 배려하고 예. 이해하는 배우다. 라는 소리 듣고 싶구나. 점점 나이 먹으면서 저도 선배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안 죄송해도 됩니다.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는 나만 돋보이고 싶고 나만 그리고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나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예. 아프고. 근데 좋은 배우가 된다는 거는 저는 요즘 들으는 생각은 타인과 나의 거리가 많이 좁혀졌을 때 그때 정말 좋은 배우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좋은 배우네. 이미 좋은 배우야.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계속 아이들한테 그거를 얘기하고 추구하는 게 그러시는구나. 그치,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배우가 예. 최고의 배우다. 그게 그래 희곡속의 인물을 이해한다.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선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 일상에서 삶에서 그거를 끊임없이 해 나가야.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지 역할을 접근할 때 이 역할과 나의 공감대가 맞아야 그 역할을 이해하고 한 몸이 돼서 이걸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타인과의 나와의 거리가 좁혀져야 일상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공통의 공감대를 느끼고 인간으로 일하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감대. 그걸 보여줘야 관객들한테도 감동이 있는 거고. 그렇지. 관객들도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잘 컸네. 데뷔작을 같이 하셨는데 키운 거나 진배 없으시죠. 야 진짜 참 이렇게 앞으로의 행보가 엄청 기대되고 나랑도 언젠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럼요. 이제 아유, 데뷔작을 나랑 했으니까 조만간에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영광입니다. 엄마 아들 한번 나갈까? 그것도 좋죠. 아들이요? 아들 이 정도는 어려 보여. 하기에는 아유 아니 뭐 연기하면 되지. 누나랑 동생. 누나랑 어려울 것 같다. 자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너무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 이제 자기가 공백 기간이 있은 다음에 또 절박한 마음으로 연기에도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또 초심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또 이제 하다가 또 어떤 일이 닥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10년 뒤에 어떻게 달라질지 그렇죠.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60이 됐을 때 자기한테 얘기 한번 해볼까? 반갑다. 글쎄 내 지금 생각에는 아직 뭐 만난 걸 가정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60이 된 재균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다. 사실 지금 내가 60이 돼서 뭐 연기를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는 내가 장담을 못 한다.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네가 뭘 하고 있든 연기를 하고 있든 뭐 장사를 하고 있든 어디서 어디 산속에 틀어박혀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돼 있든 사실 지금 난 자연인이다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아무튼 뭐가 돼 있든 간에 그 소위 말하는 꼰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 꼰대를 내가 생각하는 꼰대는 자기 삶에 반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자기 삶에 회의가 없고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고 그다음에 변화하는 세대를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거기에 자연의 흐름에 뭐 노장사장처럼 그런 흐름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돼 있기를 바란다. 뭐 연기 사실 내가 연기에 지금 목숨 걸고 있고 연극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또 세상의 전부라고는 생각 안 한다. 뭘 하고 있든 간에 그냥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사람이 돼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 별로 네가 세상의 중심 아니야. 아니니까 너는 그냥 먼지에 불과해. 전 우주에.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60을 살고 있길 바란다. 화이팅! 자,
자, 전철 4번 출구로 나와서 동국 극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너면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 서 있는 남자, 최욱은 류진 연출, 거기 서 있는 남자 지금 작품 공연 보러 갑니다. 지금 이제 길을 건너서 극장 앞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어느 한적한 숲속길에 버려진 한 남자가 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긴박하게 구조를 청하려고 핸드폰은 또 수신이 터지지 않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구세주처럼 한 여자가 나타나고 그 여자가 이 남자를 도우려 하지만 자꾸 뭐가 안 맞아서 어그러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저기 담립대 창단 공연 그거 반딧불이 때 예. 그때 만났어. 그때 만났습니다. 네, 그때 만났는데 우리 인터뷰인에 초대할 거야.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재균 씨가 오셔야 돼. 근데 오늘 연기를 너무 귀엽게 아유, 고맙습니다. 사랑스럽게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꼭 초대할 거니까요.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 거기 서 있는 남자 서 있어요. 잘했어요. 아, 예. 자,